역사는 흔히 왕과 장군, 그리고 위대한 학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의 결정이 제국을 세우고 무너뜨렸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역사의 가장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것이 화려한 왕좌가 아닌 어둡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시작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였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조용한 기도가 어떻게 한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1세기 후반의 조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미증유의 전쟁을 겪은 나라는 상처투성이었고, 궁궐의 정치판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두 거대 세력이 서로를 물어뜯는 피비린내의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권력 투쟁의 정점에는 숙종이라는 강력하지만 변덕스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짓 하나에 최고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유배를 가거나 사약을 받았죠.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명의 여인, 희대의 요부 혹은 비운의 여인으로 기록된 희빈장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대, 궁궐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궁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 씨.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녀가 1670년에 태어났다는 사실 외에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부는 무술이, 왕족과 궁녀들의 시중을 들며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궁궐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무술이에게 미래란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병들어 궁궐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무술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고요한 의지였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바꿀 사건은 바로 그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진 어느 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1689년 숙종의 정비였던 인현왕후는 희빈장 씨의 모함으로 폐위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인현왕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죠. 모두가 새로운 권력자인 희빈장 씨에게 줄을 서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폐위된 왕후의 생일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최 씨는 홀로 남아 인현왕후의 처소였던 텅 빈 정학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폐위된 주인을 위해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고 눈물로 그녀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것은 발각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잡한 심경으로 밤에 궁궐을 거닐던 숙종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려한 연회와 아첨에 둘러싸여 있던 왕, 진심이 무엇인지조차 잊어가던 그의 눈에 자신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한 무수리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숙종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무엇이 저토록 미천한 여인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게 만드는가? 그날 밤의 기도는 단순한 충성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 던지는 그녀만의 조용한 저항이었을까요? 그날 밤 숙종이 던진 질문, 저 여인은 누구인가? 는 고요한 궁궐의 권력 지형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곧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올 운명이었습니다. 숙종은 가면과 거짓으로 가득 찬 궁정에서 처음으로 꾸밈없는 진심을 목격했습니다. 폐위된 왕비를 향한 한 무수리의 충심은 계산된 충성을 바치는 수많은 신하들의 아첨보다 왕의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하에게 최 씨에 대해 알아보라 명했습니다. 그녀가 인현왕후를 모셨던 궁녀이며 성품이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숙종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에게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왕의 부름이 전달되었습니다. 물을 깃고 빨래를 하던 무수리에게 국왕의 호출이란 승은이 아니라 신문 혹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왕의 처소로 향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평온함이었을까요? 기록은 그녀의 감정을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가 결코 동요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숙종이 그녀에게서 발견한 특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종 앞에 선 최 씨, 왕은 그녀에게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솔직했습니다. 폐위되셨다 하여 마마를 향한 마음까지 버릴 수는 없었사옵니다. 그 대답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야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리뿐이었습니다. 숙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신분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왕의 특별한 총애, 즉 승은을 입어 후궁의 첫 단계인 종사품 수권 예슈엔에 봉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무수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총애는 달콤한 독과도 같았습니다. 최 씨의 부상은 곧 궁궐의 절대 권력자 희빈 장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희빈 장 씨는 아들을 원자미래의 왕세자로 만들고 2년 왕후까지 몰아낸 뒤 중전의 자리를 넘보고 있던 야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최 씨의 등장은 단순한 연적의 출현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가 충성을 바친 대상이 바로 자신이 내쫓은 2년 왕후였다는 점, 이것은 희빈장 씨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었습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시선이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미천한 수권 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희빈장 씨의 권세 아래에서 그녀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감히 천한 무수리 따위가 전하의 눈에 들려해 희빈장 씨의 분노는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위협과 살벌한 견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마시는 물, 그녀가 먹는 음식, 그녀와 말을 섞는 궁녀들까지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의 총이라는 방패는 있었지만 그 방패 뒤에는 언제든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무런 정치적 기반도 가문의 배경도 없는 그녀가 이 살벌한 암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왕의 마음과 자신의 진심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궁중의 암투가 한 개인의 생존 문제였을 때 최 씨는 오직 자신의 진심과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에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는 결코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당파의 이해관계가 파도처럼 몰아치는 곳, 그 파도 속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294년 역사는 그녀에게 거대한 순풍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갑술왕국 지하슈환주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대격변이었습니다. 갑술왕국은 숙종시대의 가장 극적인 정치적 반전 중 하나였습니다. 희빈장 씨와 남인 세력에 의해 밀려났던 서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고 폐위되었던 2년 왕후가 중전의 자리로 복귀한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지형이 180도 뒤바뀐 것입니다. 희빈장 씨는 중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남인 세력은 숙청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궁궐의 모든 권력이 2년 왕후와 서인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은 수권 최 씨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2년 왕후에 대한 충심이 이제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보귀한 2년 왕후는 자신을 잊지 않았던 최 씨를 깊이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빈장 씨의 위협 앞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그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후궁을 넘어 승리한 정치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운명적인 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두 번째 왕자를 잉태한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은 지 2달 만에 이뤘던 깊은 슬픔을 겪었던 그녀에게 이번 임신은 간절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마침내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52년이라는 조선 최장의 재위 기간을 기록하며 위대한 군주로 남게 될 제21대 왕 영조 잉수였습니다. 그의 탄생 당시 이름은 연인군 얀릉준이었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최 씨의 궁중 내 위상을 수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종이품 수계수의를 거쳐 마침내 정일품 숙빈, 슈핀에 봉했습니다. 비는 세자를 낳은 후궁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품계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후궁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숙빈 최 씨. 이 이름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신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그녀의 성공은 권좌에서 밀려난 희빈장 씨의 증오의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유일한 왕의 후계자라고 믿었던 희빈장 씨에게 숙빈 최 씨의 아들 연인군의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궁중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여인의 총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의 왕자를 앞둔 두 정치 세력의 대리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숙빈 최 씨는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조선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의 목숨까지 지켜내야사 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이 운명의 왕자는 과연 그녀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이 될까요? 아니면 적들의 모든 공격을 불러 모으는 관역이 될까요? 연인군의 탄생 이후 숙빈 최 씨의 궁궐 생활은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총명하게 자라날수록 숙종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희빈장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중전의 자리, 남인 세력의 지지, 그리고 왕의 마음까지.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왕세자인 아들 균과 숙빈 최 씨에 대한 불타는 증오뿐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희빈장 씨의 저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밤마다 인현왕후와 숙빈 최 씨를 상징하는 인형에 화살을 쏘거나 바늘로 찌르는 끔찍한 주술의식을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숙빈 최 씨를 독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훗날 희빈장 씨를 몰아낸 노론 세력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기 질투를 넘어선 두 여인의 대립이 궁궐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의로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은 천일맵 1년 마침내 파국을 맞이합니다. 인현 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숙빈 최 씨에게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희빈장 씨의 칼날이 언제 자신과 아들에게 향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바로 이때 숙빈 최 씨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숙종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꿈에 죽은 인현 왕후가 나타나 피를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희빈장 씨가 취선당 서쪽 별채에 무언가를 숨겨두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미래, 그리고 조선의 국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녀는 왕을 기만하고 국본을 흔든 죄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숙종은 반신반의했지만 인현 왕후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터라 곧바로 취선당 수색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조선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인현 왕후의 사주가 적힌 신주와 그녀의 이름을 쓴 인형, 그리고 저주에 사용된 각종 주술 도구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조선 역사를 뒤흔든 무고의 옥우구즈유입니다. 무고란 무당을 시켜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왕실에서 이는 곧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희빈장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숙종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여인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제는 패비가 된 장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사사시시, 즉 왕이 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과연 숙빈 최 씨의 고변은 정말 꿈에서 본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빈장 씨를 제거하기 위해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한 정치적 계략이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 결정이 마침내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사실입니다. 1701년 10월 희빈장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인의 비극적인 퇴장은 궁궐의 오랜 악몽을 끝내는 듯 보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마침내 자신과 아들 연인군의 생존을 위협하던 가장 큰 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숙종의 최고 후궁이었고 그녀의 아들은 왕세자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는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뿐입니다. 희빈장 씨의 죽음은 서인, 그 중에서도 강경파인 노론, 라오른 세력에게는 거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숙빈 최 씨와 연인군을 자신들의 정치적 상징으로 내세우며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반면 옹원파인 소론, 샤오룬 세력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희빈장 씨의 아들이자 이미 왕세자로 책봉된 균훈날의 경종을 지지하며 노론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숙빈 최 씨는 자신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 거대한 정치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와 노론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정치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내딛는 모든 걸음,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가 치열한 당파 싸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실수는 곧 아들 연인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숙종은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새로운 중전으로 소론 가문 출신의 인원왕후 김씨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론의 독주를 견제하고 당파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숙종의 노련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숙빈 최 씨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중전은 바로 자신의 아들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중전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궁중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노론과 소론의 관계를 상징하는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숙빈 최 씨의 진정한 정치적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중정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극도로 몸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그녀를 섬겼습니다. 그녀는 인원 왕후의 권위를 존중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예의를 갖추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천한 출신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결코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론 세력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 동시에 그녀의 아들 연인군이 받을 정치적 공격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권력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임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과 사치를 멀리하고 아들 연인군에게도 항상 겸손과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이 가르침은 연인군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이러한 생존 전략은 다가올 더 큰 정치적 폭풍 속에서 아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의 파도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까요? 시간이 흘러 1670년대 숙종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왕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면서 궁궐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 이 첨예한 문제는 이제 노론과 소론의 명운을 건 마지막 전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균을 지지하는 소론과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 사이의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부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시기 숙빈 최 씨는 권력을 향한 정치적 행보 대신 아들을 위한 조용한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연인군이 단순히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군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교육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천한 출신이 아들에게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너의 외할머니는 종이었고 너의 어머니는 무술이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아는 것이야말로 왕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다. 그녀는 연인군에게 제왕학의 기본인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과 백성들의 실생활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공론만 하는 군주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직접 밭을 갈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연인군의 성품에 깊이 새겨졌고 훗날 그가 영조로 즉위했을 때 펼친 탕평책과 민생 안정 정책의 철학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이러한 노력은 역설적으로 노론 세력에게 연인군을 더욱 매력적인 왕위 계승자로 만들었습니다. 노론의 거두 이이명 같은 인물들은 연인군의 깊은 학식과 겸손한 성품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성군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연인군은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안정된 국가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연인군에게서 새로운 시대에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1118년 숙빈 최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궁중 생활에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긴장감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녀는 아들 연인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미는 이제 떠난다. 권력은 덧없는 것이다. 항상 백성을 내 몸처럼 아끼고 형제간의 우애를 잊지 말거라. 그녀의 마지막 말은 권력 투쟁에 대한 경고이자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1918년 봄 숙빈 최 씨는 49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아들이 왕이 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왕관보다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분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대를 통해 조선의 황금기를 여는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과연 이 씨앗은 험난한 정치적 겨울을 이겨내고 무사히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숙빈 최 씨의 죽음은 아들 연인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지만 냉혹한 정치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연인군을 둘러싼 정치적 위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릴이 20년 숙종이 승하하고 왕세자균이 경종으로 즉위하자 소론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론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피비린나의 나는 숙청이 바로 신임사와 신렌시워입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면서 그들의 지지를 받던 연인군은 순식간에 외딴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 세력은 연인군이 왕위를 노리고 역모를 꾸민다는 혐의를 씌워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리며 그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연인군을 지켜준 것은 바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 겸손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극도로 몸을 낮추고 형인 경종에 대한 충심을 거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심이 없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결국 경종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소론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24년 경종이 후사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마침내 연인군이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물을 깃던 무수리의 아들이 마침내 용상에 오르는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즉위식을 마친 영조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머니 숙빈 최 씨의 무덤인 소령원 서주엔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마침내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성군이 되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왕의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자 앞으로 짊어질 무거운 책임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내내 어머니를 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을 능링으로 격상시키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화경체해종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소령권을 왕릉에 준하는 격으로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통치 철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조가 평생에 걸쳐 추진했던 탕평책은 특정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위치에 있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국가 통치에 그대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통해 조선의 고질적인 당파 싸움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숙빈 최 씨. 그녀의 삶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역경 속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았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위대한 철학을 물려준 한 인간의 위대한 서사입니다. 그녀는 비록 왕비가 되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들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어주는 올바른 가치와 꺾이지 않는 정신이 아닐까요?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영조 그 자신이었고 그를 통해 조선의 황금기는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화려한 무대 뒤편, 이름 없이 사라져갈 뻔했던 한 여인의 삶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숙비인 최 씨의 여정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닿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극적인 신분 상승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두가 권력의 등을 돌렸을 때 폐위된 주인을 위해 기도하는 의리를 선택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굴함 대신 진심을 선택했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교만함 대신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대신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물려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명분이나 제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진심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또한 위대한 왕 한 명이 아니라 그 왕을 키워낸 어머니의 조용한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분이나 배경이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용기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